워싱턴에서 남쪽으로 80km, 이 한적한 시골 도로변에서 그 옛날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졌었다. 남북전쟁의 윌더니스 전투 당시 북부 연방군의 총사령관이었던 그랜트 장군은 이 전투가 미 합중국의 역사를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남북전쟁이 발발하던 1861년 그랜트는 조그만 철물점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3년 만에 일약 북부 연방군의 총사령관이 됐고 또다시 4년 만에 미 합중국의 대통령에 선출됐다. 평범하고 단순한 일개 시민이었던 그랜트는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뛰어난 장군으로서의 자질을 펴보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랜트 장군은 미국사에서 현대 미국 군대가 본받을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전형으로 인식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이후에 미국이 낳은, 아니 세계가 낳은 장군 중에서 최초로 현대적인 총력전을 이끌어간 지휘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는 전쟁의 심리적인 면과 실제적인 측면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전이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모든 요소의 총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뉴욕주 웨스트포인트의 미 육군 사관학교. 19세기 중엽에 이 학교를 졸업한 젊은 장교들은 남북전쟁에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싸워야만 했다. 1822년 오하이오주의 포인트 플리전트에서 가죽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그랜트 장군도 그 중에 하나였다. 군인으로서의 삶은 내게 아무런 가치도 없었으므로 난 졸업을 하더라도 추호도 군대에 남아있을 생각은 없었다. 그리고 사실 졸업조차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는 문제아로서 이루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저질렀다. 그렇지만 결국 1843년 겨우 졸업을 하고 잠깐 동안만 연방군에 남아있다가 곧 수학 교수가 됐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후 멕시코와의 전쟁이 발발하자 그랜트는 다시 소집을 받았다. 그런데 뜻밖의 그랜트는 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1848년 전쟁이 끝나자 그는 군대에 남기로 했다. 그렇지만 평화 시의 군대는 그에게 맞지 않아서 항상 엄한 군기에 반항하면서 술을 마셔댔다. 그는 곧 제대를 하고 동생들과 함께 농업이나 부동산에 손을 댔다가 계속 실패하고 말았다. 제 생각에 그랜트는 아주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연 풍경을 즐겨 그린 뛰어난 화가였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봐도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나마 멕시코 전쟁 중에 가족과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계속 실패를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가족과 화합할 수 없는 그의 성격 탓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전쟁 후 제대한 것도 전쟁에 대한 환멸보다도 가족과의 불화의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항상 자기가 사업가 체질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질 못했죠. 그 당시 미 연방은 큰 변혁기에 있었고 연방의 탄압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산업화된 북부에는 이미 2200만에 달하는 인구가 있었고 거기다가 계속 양질의 노동력을 가진 이민이 유입되고 있었다.
남부의 인구는 고작 9만 명에 그 중에서도 3만 명은 노예였고 완전히 농업에 의지하고 있었다. (1860년) 노예제도에 반대를 표명했던 북부의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남부의 11개 주는 연방에서 탈퇴하기로 결의했다. 그래서 남부 연합을 결성하자 연방의 22개 주가 이에 격분하게 된다. 이듬해 1861년 드디어 남북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 울렸다. 미국의 남북 전쟁은 전쟁사에서 두 개의 커다란 전쟁을 잇는 연결축 구실을 합니다. 두 전쟁이란 19세기 초반에 나폴레옹이 일으켰던 대전쟁과 20세기 초반에 아르마게돈에서 발발한 비극의 제1차 세계대전이죠. 이 전쟁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양쪽의 군대가 다 징집병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보다 먼저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에 징집병이 있었지만 그들의 상대는 전부 직업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북전쟁은 양쪽이 다 징집병이었으므로 이것이 전쟁의 양상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둘째로 철도의 발달이 전쟁에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병참술의 측면에서 본다면 기차가 있어서 훨씬 더 빠르고 경제적으로 무기와 보급품을 수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전의 군대들은 자기의 보급품을 마차에 끌고 다녀야 했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전부가 발달되어서 링컨을 비롯한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전선에서 활약하는 장군의 역량을 한눈에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사방에서 지원병들이 몰려들었지만 당시 미 연방군의 장교는 고작 16,000명뿐이었고 이들이 서부 전선을 방어하는 데 전부 투입돼 있었다. 반면 남부는 아예 군대란 게 없었다. 육군사관학교의 졸업생으로서 그랜트는 당연히 참전을 희망했지만 거절을 당하고 말았다. 그것은 아마도 유명한 술버릇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린 끝에 그는 연대장 자리 하나를 얻을 수 있었다. 그는 대본에 딴 사람이 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걷던 습관도 없어지고 말쑥한 옷차림에 모자를 반듯하게 쓰고 고개를 세웠다. 전체적으로 그랜트 장군은 아주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어울리지 않는 짓은 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거칠해하고는 거리가 전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말쑥한 군대식의 치장을 싫어했습니다. 군복을 싫어하는 것은 아주 유명해서 지금 남아있는 대부분의 사진에서도 그는 사복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급장은 그냥 슬쩍 사복의 어깨에 걸쳐놓고요. 그게 바로 가장 그랜트다운 모습입니다. 북군은 전쟁을 오래 끌 것 없이 바로 남군의 목을 졸라버릴 예정이었다. 그래서 해안을 봉쇄하고 육군으로 두 군대를 공격했는데 먼저 동쪽으로 연합군의 수도인 리치몬드를 공격하고 서쪽으로는 미시시피강을 장악하기 위해서 유역의 테네시와 컴버랜드를 확보한다는 전략이었다. 그랜트는 이즈음에 새로 조그만 여단의 여단장으로 진급해서 이곳 미시시피 유역으로 배치됐다. 사실 초기의 몇 전투에서 그랜트가 명장으로서의 자질을 발휘했다고 할 만한 전적을 거둔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성격적 특성은 벌써 드러나고 있죠. 그랜트가 전쟁터에서 처음 실제적으로 적과 부딪힐 때의 상황을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는 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으로 군대를 진군시켰는데 정말 가슴에 콩알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하고 보니 적군은 장비도 다 미처 챙기지 못하고 급히 퇴각을 한 상태였죠. 그때 그는 한 가지 교훈을 얻었는데 그건 적도 나처럼이나 무서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사실이지만 확고한 진리였습니다. 1862년 2월 이제 그랜트는 미시시피 작전의 선봉장이 되어 컴버랜드의 델선성과 테네시의 헨리성 공격의 지휘를 맡고 있었다. 그는 불굴의 인내로 북군에게 첫 대승을 안겨주었다. 그랜트는 이때 궁지에 몰린 적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즉각 무조건적으로 항복하라는 내용으로 이때부터 무조건적 항복이라는 말이 미군에서 널리 쓰이게 됐다. 그는 남쪽으로 계속 진군해서
1862년 4월 실로에서 처음으로 큰 전쟁을 치루었다. 슐러에 도착한 그랜트는 전선을 바라보고 서서 여태껏 그가 걸어온 길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손에 시가를 들고서 말이죠. 거의 항상 시가를 물고 다녔으니까요. 그때 셔먼 장군이 다가와서 두 사람은 그날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셔먼 장군이 좀 더 말이 많은 편이었죠. 셔먼은 그날 북군의 한쪽 전선이 악화된 것을 보고 병력을 보강하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랜트는 더 부지런히 돌아다녔습니다. 보병을 다시 다 정비시키고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후방의 참호를 다 파놓도록 했으니까요. 그렇게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도 그랜트는 전혀 지친 기색도 없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는 병사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셔먼이 얘기했습니다. 정말 힘든 하루였죠? 그렇죠? 그러자 그랜트는 비스듬히 기대인 채로 내일은 좀 제대로 해봐야죠 했어요. 그랜트는 그의 말대로 계속 밀어붙였다. 1862년 말 드디어 그랜트 장군은 미시시피의 중요 거점 빅스버그에 도착했다. 빅스버그는 당시 남부연합의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가 남부의 동서를 잇는 못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중요한 곳이었다. 이 도시는 강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곳으로 워낙 강력하게 버티고 있어서 그전에 몇 번이나 공격을 했지만 함락시키지 못한 곳이었다. 그랜트는 전혀 다른 작전을 썼다. 그는 강을 타고 내려가서 서쪽 강쪽으로 상륙하기로 했다. 그런 다음에 숲과 늪지를 통해서 군대를 이동시킬 계획이었다. 그 전에 장군들은 전쟁에서 절대 자신의 보급로를 차단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랜트는 많은 장군들이 전쟁의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많은 장군들이 모든 걸 법칙대로만 따르려고 하는 게 문제야. 언제나 나폴레옹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뿐이지. 그런데 연합군심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는 해군의 도움을 받아서 배를 타고 빅스버그 앞을 빠져나간 다음 강을 건너서 군대를 위쪽으로 이동시켜 먼저 잭슨시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빅스버그의 뒤쪽 동쪽을 공격했다. 결국 빅스버그는 얼마를 버티지 못하고 함락돼 버렸고 북군은 완전히 미시시피를 장악할 수 있었다. 그동안 그랜트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링컨 대통령은 이번 승리에 아주 고무됐다. 그때까지 북군은 몇 번이나 남부의 수도 리치먼드를 공격했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링컨은 3번이나 총사령관을 경질시켰다. 그러던 차에 이제야 인물을 만났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자, 그동안 다른 지휘자가 어떻게 한 줄 알겠지. 그들은 임명되자마자 전쟁 계획을 들고 찾아와서 말했지. 이게 꼭 잘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각하께서 승인하신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내게 책임을 떠넘겼어. 그랜트라면 절대 그러진 않을 거야. 이젠 정말 나 없이도 쳐나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거야. 그해 3월 그랜트는 백악관으로 불려 들어가 마침내 북군 총사령관에 임명됐다. 링컨의 주위에서 그 임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비판론자들은 대부분 그의 술버릇이라든지 이전에 몇 번이나 군을 들락거리는 사이에 농업이나 사업에 실패한 전력을 문제 삼았죠. 그렇지만 그런 반대에 대해서 링컨은 딱 잘라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잘 싸운다는 것 때문이요 라고요. 윌더니스 전투는 전쟁사에서 하나의 큰 분수령으로 표시된다. 이 숲속의 참호에서 벌어진 대격전은 세계 역사상 최초의 현대전으로 기록되어 있다. 북군은 인원이나 물자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랜트는 전선 전반에 걸쳐서 총력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러다 보면 힘에 붙인 남군을 포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그 중에서도 북군의 주 공격 목표는 동쪽의 리치먼드와 서쪽의 아틀란타였다. 이 두 도시가 그랜트의 주 목적은 아니지만 어떻든 연합군 측에서는 이 두 도시를 그냥 내줄 수가 없으니까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그랜트가 가장 돋보이는 점은 바로 군대 전체가 통일적인 전략으로 움직이도록 했다는 겁니다. 남북 전쟁의 초기에는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랜트가 사령관이 되고서는 푸른 제복의 국군이면 전부 다 그랜트 장군의 명령으로 움직이게 됐죠. 전선에 어디에 군대가 있든지 전부를 통해서 명령만 보내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는 국토 전체적인 면에서 작전을 지휘한 첫 지휘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적을 두고 눈앞에 닥친 목표를 위해서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라는 최후의 큰 목표를 위해서 많은 군대들에게 어떻게 각각 명령을 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사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의 영토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군의 조직을 약화시키고 쳐부숨으로써 전쟁을 이긴다는 것이다. 남부의 어떤 도시를 점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목표는 반란군을 진압하고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랜트는 전쟁의 목표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전처럼 리치몬드나 다른 어떤 남부의 도시, 어떤 산이나 고지, 강 같은 것을 차례로 정복해가는 것이 아니라 남군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죠. 남군이 있으므로 남부연합이 있으니까 남군을 격파시키면 반란은 평정된다. 그것은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남군은 징집이나 보급에 막대한 차질을 입고 있었다. 그랜트는 포로 교환을 중지시키고 곡식에 불을 지른다든지 공장을 파괴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점차 남군의 숨통을 조였다. 그는 언제나 상식적으로 전쟁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게 바로 전략이었죠. 상식을 전술에 활용한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의 풍부한 자원을 10분 활용해서 계속 우위를 지킨다는 것. 이걸 다른 장군은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군대와 정치의 상관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그의 계획 그리고 자기의 사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랜트는 나폴레옹처럼 호언장담하며 화려한 전술을 펴진 않았지만 나폴레옹과 같은 시각으로 전쟁을 봤습니다. 우선 두 사람은 주변 환경을 10분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필요하다면 당초의 계획을 수정할 줄도 알았습니다. 딴 일을 위해서라면 이전의 것을 포기할 줄도 알았던 거죠. 처음의 생각에 연연해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랜트는 아주 민주적인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링컨이 지지해주는 한 그에게 이번 전쟁의 승리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랜트는 워싱턴에서 작전 지시나 하는 사령관은 아니었다. 그는 직접 리치몬드를 공격하는 북군의 전선에 가서 남부의 로버트 E. 리 장군과 대적했다. 리는 육사 시절부터 우등생이었으며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양측에서 모두 리에게 사령관직을 맡기려고 했을 정도였다. 리는 남쪽을 선택했고 그것이 북부로서는 가장 큰 부담이었다. 남군과 북군을 모두 다 통틀어서 생각을 해볼 때 로버트 E. 리 장군은 가장 로맨틱한 인물이죠. 리 장군은 누가 뭐래도 남북 전쟁에서 최고로 인기 있었던 군인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는 성자 내지는 메시아로까지 추앙되었었습니다. 그가 약한 군사력으로 북군에게 큰 피해를 준 실로 위대한 영웅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그는 정말 지나간 시대의 최고 전쟁 영웅입니다. 그렇지만 그랜트는 새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대단했죠.
워싱턴과 리치몬드의 중간 지점에 주둔하고 있던 미드 장군의 막사내에 머물면서 어떻게 리 장군과 맞서 싸울지를 생각했다. 12만의 북군이 라피단 강을 건너서 리치몬드로 향함으로써 6만 명 정도 되는 리 장군의 군대를 끌어내서 싸워야 한다. 그러자면 강을 건넌 북군은 윌더니스라고 알려진 깊은 수풀지대를 거쳐가는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는 리 장군이 도착하기 전에 그 숲을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그 속에서라도 전쟁을 불사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랜트는 어떻게든 계속 전쟁을 해서 이긴다는 생각이었고 그렇게 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준비였다. 그 지역에는 나무가 많이 우거졌고 길은 좁은 데다가 비가 조금만 오면 엉망이었다. 강적을 앞에 두고 이런 지역에서 보급망을 확보한다는 것은 마차 정도로 될 일이 아니었다. 전체적인 조직과 규율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